섭자의 공포 라디오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섭자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12번가에) 위치한 오랫동안 버려진 6층짜리 건물 지하실에서 한 어린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정확한 신원은 파악되지 않은 채 법의학팀은 그녀가 19세에서 21세 나이 사이에 뚜렷한 외상의 징후가 보이지 않아 사망 원인을 가늠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실종자 기록 중 그녀와 일치되는 사람은 없었으며 부패 정도로 보았을 때 그녀는 사망한 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 보였습니다. 시신에서 발견된 물품은 그녀의 청바지 뒷주머니에서 나온 2장의 문사와 식도에 걸려있던 은색 십자가 목걸이 하나뿐이었습니다. 다음은 담당 형사가 시체에서 발견된 2장의 문서의 내용을 구술한 녹음 파일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경찰서의 제이슨 플로 형사다. 사건 번호 1982년 11월 5일. 문서 상단에 주소가 적혀있다. 12번가 6117번지. 문서에 적힌 주소는 시신이 발견된 장소와 일치한다. 좋아. 첫 번째 문서. 헬하우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귀하의 가까운 친구분께서 이 아주 특별한 할로윈 체험에 당신을 추천했습니다. 헬하우스에서는 귀하의 현실적이고 아주 무시무시한 유령의 집 경험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귀하와 저희 스태프의 안전을 위해서 아래 지침을 엄격히 읽고 이해하시고 준수해야 됩니다. 첫 번째, 재밌게 즐겨주세요. 이건 필수 사항이랍니다. 두 번째, 18살에서 27세 사이의 손님들만 헬하우스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괴물들과 헬하우스의 장치, 그리고 관계자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손님께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없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네 번째, 헬하우스는 언제든지 최대 2명까지 출입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헬하우스 내에서는 칼, 총, 화기 등을 포함하여 어떠한 종류의 무기도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위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이해하셨다면 헬하우스에 입장하셔도 좋습니다. 추가 규칙은 입장 후에 설명됩니다. 여섯 번째, 십자가, 성경, 성수, 기도 등 신앙을 표현하는 어떠한 행위나 물품 등은 헬하우스 내에선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시 귀하는 규칙 3에서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일곱 번째, 일행과 떨어진 경우 지하실과 8층 창문에 위치한 비상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직원분들이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의사는 실제로 존재하며 영구적으로 규칙 3과 규칙 5에 대해서 면제됩니다. 12번 규칙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도록 어떠한 상황에서든
의사의 존재를 인지해서는 안 됩니다. 9번째, 헬하우스를 이용하시는 도중 갑작스러운 통증, 메스꺼움, 마비, 하혈을 동반한 유산 증세 등이 발생하면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으세요. 10번째, 규칙 2는 처녀와 아이를 가진 손님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1번째, 지하실은 손님의 출입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12번째, 몰입감을 위해 어떤 상황에서는 큰 소리, 죽음, 고문, 구현하던 개인의 공포, 끔찍한 환영, 그리고 허가받지 않은 제3자의 통제가 묘사될 수도 있습니다. 13번째, 도망치세요. 우리는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씨발, 이게 뭔데? 독립하여 원룸에 살게 된 대학생 제이의 이야기다. 그 빌라에는 햇살이 들어오는 2층과 주차장이 가까운 1층에 빈방이 있었다. 제이는 주차장이 가까운 1층 방을 선택했다. 관리자가 정말 여기로 괜찮아요? 2층에도 빈방이 있는데 라고 했지만 사실 어디라도 상관없었다. 그냥 1층으로 결정했다. 전세도 저렴하고 정말 좋은 방이네 라며 매우 만족했다. 하지만 이사를 와서 본격적으로 살기 시작하자 전에 못 보던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방 안쪽 구석에 뭔가 긁힌 자국이 잔뜩 있었던 것이다. 물론 제이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평범하게 잘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방구석에서의 긁힌 자국이 괜히 신경 쓰여서 긁힌 벽 아래에 장판을 걷어보았다. 그러자 한 장의 사진이 나왔다. 사진에는 커플로 보이는 젊은 남녀가 찍혀 있었다. 그리고 꽤 많은 머리카락이 나왔다. 뭐야? 왜 청소를 해주다 말았어? 괜히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조금 크게 혼잣말을 했다. 그런데 사진을 발견한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밤이 되면 어디선가 까드득 까드득 하는 소리가 났다. 오래된 건물이니까 쥐도 있는 건가 싶었다. 어느 날 한밤중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다. 그때 제이는 분명히 들었다. 긁힌 벽 쪽에서 바스락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역시 쥐가 있나? 제이는 직접 확인하기 위해 가까이 갔다. 하지만 벽이 가까워지자 소린 순식간에 사라졌다. 쥐도 눈에 띄지 않았다. 화장실을 갔더니 다시 또 바스락 소리가 들린다. 또? 씨. 이번엔 손전등을 손에 들고 멀리서 확인했다. 그러면 또 소리가 그쳤다. 쥐도 보이지 않았다.
아, 이상한데. 아, 마음속 어딘가 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조심조심 벽을 따라 침대로 갔다. 그리고 긁힌 자국을 지날 때 뒤에 무언가 있다는 기척이 강하게 들어 돌아보았다. 캄캄한 방바닥에 그보다 더 어두운 무언가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그 순간 쥐가 아니라고 확신했다. 한동안 공포에 몸이 얼어 있었는데 다시 벽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다. 바닥을 향해 있던 시선을 서서히 벽으로 돌려보았다. 거기에는 무언가 겁에 질린 표정의 여자가 덜덜 떨고 있었다. 그 여자는 무엇에 홀린 듯 벽에 등을 붙이고 서서 불안한 듯 손톱으로 바스락, 바삭, 까득 벽을 긁고 있었다. 잠시 후 여자는 현관 쪽을 향해 도망치는 모습으로 사라졌다. 그것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다음 날 건물 관리인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 그러자 관리인은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게 실은 그 방에 예전에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금술 좋은 부부라고 생각했어요. 네, 처음에는. 언젠가부터 남편이 아내를 때렸다고 하네요. 매일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폭력 남편이죠. 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나요? 이혼해서 두 사람 모두 다 나가버렸어요. 제이는 관리자에게 사진을 보여주려 했지만 방 어디에서도 사진을 찾을 수 없었다. 가정폭력을 당하던 아내의 두려움이 그 장소에 새겨진 것일까? 그것이 나타난 것일까? 아니면 처참한 일상이 새겨진 그 방의 기억이었던 것일까? 난 감염됐어. 내가 뭐에 감염됐을진 다들 알고 있잖아. 뉴스에서도 봤을 테니까. 세계보건기구가 그 팬데믹이라고 부른 그거 말이야. 내가 감염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하지만 감염은 되어버렸고 이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내 또래 사람들과 달리 난 정규직이 아니야. 병가도 없고 저번 1월에 발목을 접지른 바람에 병가를 다 써버렸거든. 브렛은 내가 유급휴가를 받으려면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했어. 알잖아. 왜 그 병에 걸렸단 걸 이용해서는 교대 근무나 내빼려는 게 아닌지 확실히 하려고 말이야. 브렛은 그런 선례를 만들고 싶지 않아 했었어. 그런데 문제는 내가 청구서를 낼 형편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 물론 이게 무슨 10만 불짜리 심장마비 청구서는 아니지.
그렇지만 검사비 175불은 내 주급의 거의 반이라고. 알아. 나도 내가 자가격리해야 되는 거. 하지만 모아둔 돈이 없다고. 밖에 나가서 돈을 벌지 않으면 월세를 낼 수가 없단 말이야. 너도 알겠지. 내가 뭘 해야 하는진.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진 확신이 안 서. 난 시간을 확인하곤 감기약을 들이켰어. 교대 근무 시작 전까지 45분. 슬슬 움직여야겠네. 난 의료용 마스크를 썼어. 그리고 자가격리를 그만뒀지. 버스에 올라타자 입에서 병균이 마치 짙은 녹색 안개처럼 뿜어져 나왔어. 내 오염된 숨결은 아기에 찬 작은 병균들을 실어 날랐지. 한 아이가 나를 올려다보았어. 눈에 보이지도 않은 작은 포식자들이 그 아이의 피부를 가로지르며 눈으로, 입으로 돌진했어. 곧 그 아이한테서도 녹색 안개가 새어나오겠지. 난 그 아이가 아파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상상했어. 그 아이의 죽음의 호흡이 감염시킬 다른 모든 사람들을 상상했어. 아이는 나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어. 웃을 수 있을 때 잔뜩 웃으렴 꼬마야. 감염이 시작되기 전에 실컷 웃어두라고. 버스에서 내리자 수천 가지의 자잘한 자살 행위들이 보였어. 벤치에 있던 한 남자는 자기 손에 묻은 케첩을 핥으며 병균을 질질 흘리고 있었어. 어린 소년도 식수들을 입에 대고 마시면서 병균을 흘리고 있었고, 한 여자는 남편에게 입을 맞추며 마치 어미새처럼 남편의 입속으로 병균을 되새기고 있었어. 안개 같은 역병이 지면을 감쌌어. 숨쉬기엔 딱 적합하지. 난 기침을 내뱉었고 주변 사람들은 뒷걸음질 쳤어. 내가 보는 광경을 사람들이 볼 수 있다면 눈물을 흘리며 뒤집어질 텐데 말이야. 출근하자마자 브렛은 나한테 소리를 지르며 마스크를 벗으라고 했어. 브렛은 마치 독가스 방사기 마냥 평균을 내뿜으면서 지적했어. 내 마스크가 손님들한테 겁을 주고 있다고 말이야. 난 벗지 않겠다고 얘기했지만 브렛은 계속 물고 늘어지더라고. 그냥 손만 씻어. 괜찮으니까. 브렛이 말했어. 난 손을 씻었고 두 손은 내 숨결이 닿고 또다시 더럽혀졌어. 준비가 끝나고 교대를 시작할 쯤엔 건물은 마치 연기로 가득 찬 흡연실 마냥 병균이 뒤덮여 있었어. 그래, 떠날 생각도 했어. 도망칠 생각도 했다고. 그렇지만 난 그러지 않았어. 대신 난 입가에 미소를 띄우며 다음 희생자를 맞이했어. 버거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엇을 주문하시겠어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섭자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언제부터일까? 어린 시절부터? 철이 들었을 때부터? 사람과
접촉하게 된 때부터 컵 속에서 벌레가 우글우글 나오는 것처럼 보였다. 수도꼭지를 틀어도 벌레가 나온다. 케첩을 짤 때도, 신발을 신을 때도, 목욕을 할 때도, 물론 그것은 사람의 얼굴도 마찬가지다. 눈도, 코도, 입도, 귀도 빠짐없이 벌레가 나오고 있다. 이제는 그런 일에 익숙해져 벌레가 보여도 커피나 차를 마실 수 있고 라면, 돈가스 같은 것도 먹을 수 있다. 얼굴에서 벌레가 줄줄 나오고 있는 사람과 대화도 하고 일도 하고 있다. 단지 이런 상황 때문에 친한 사람이 없을 뿐이다. 어느 날엔가 한 뉴스가 의학 잡지에 발표되었다. 벌레를 안 보이게 하는 약이 개발되었다고 한다. 생각보다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는 많이 있었던 것이다. 고마운 일이다. 그리고 드디어 나에게도 약을 복용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벌레가 줄줄 나오는 수도꼭지에서 벌레가 줄줄 흘러넘치는 컵에 물을 넣고 약을 입에 밀어 넣는다. 즉효성 약물이라더니 약을 삼키는 순간 수도꼭지에서 맑은 물이 흐르고 TV로 보던 세계가 눈앞에서도 펼쳐진다. 욕조도 벌레로 가득하지 않으며 밥솥을 열어도 벌레가 우글우글 있지 않다. 모두는 이런 세계에 살고 있었구나 하고 새삼 생각하게 된다. 나도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다음 날 언제나처럼 아침을 먹고 일터로 향한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은 TV나 사진과 같았고 눈도, 코도, 입도, 귀에서도 벌레가 나오지 않았다. 자동 판매기에서도, 자동차 배기관도, 길가에 버려진 편의점 종이컵에서도 벌레는 나오지 않았다. 정말 TV와 같구나 하고 다시 생각했다. 직장에 도착하면 동료들이 당연하게 있고 이제 벌레가 나오지 않는 얼굴로 나를 바라본다. 흰색과 거운색의 눈으로 나를 본다. 그런가? 지금까지 벌레 때문에 몰랐네. 흰색과 검은색의 무기질적인 눈은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마치 벌레를 보고 있는 것처럼 차갑게 보고 있었다. 존중 한 조각 보이지 않는 경멸의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그랬구나. 벌레가 숨겨주고 있었어. 그날 밤 하나의 뉴스가 흘러나왔다. 5일 오후 6시 45분쯤 30대 남성이 열차로 뛰어드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이송되었지만 끝내 병원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한 청년이 서둘러 집에 돌아가고 있었다. 그날은 지방 출장이 있었기 때문에 밤 11시가 넘도록 운전을 해야 했다. 지방에서 돌아오는 도로가 산을 지날 때면 눈에 띄게 건물이 줄고 구불구불한 길은 시야를 답답하게 만들고 거기에 터널도 많아 그야말로 섬뜩한 분위기였다. 그렇게 긴장을 하며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오줌이 마려웠다. 다행히 얼마 후에는 휴게소가 있으니 거기서 해결하면 된다. 다만
왠지 섬뜩한 느낌 때문에 갈지 말지 고민했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휴게소에 들려 서둘러 화장실로 향했다. 볼일 보고 차로 돌아가던 청년은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게 휴게소 벤치에 앉아있는 아이를 발견했다. 등을 보이고 앉아 있었지만 무언가 느낌이 왔다. 최악이다. 이건 분명히 위험하다. 청년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얼른 도망갈까도 생각했지만 만일 버려지거나 부모를 잃은 아이면 어쩌라는 생각에 멈춰섰다. 청년은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다. 저기,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아이는 말이 없었다. 너 집은 어디니? 왜 여기 있는 거야? 부모님 전화번호 알아? 엄마는? 대답이 없는 아이에 난감해하며 청년은 계속 물었다. 아빠는? 그러자 아이가 갑자기 뒤돌아 청년을 향해 말했다. 너야. 그 얼굴은 청년을 닮아 있었다. 청년은 깜짝 놀라 뒤로 쓰러졌다가 필사적으로 목소리를 짜내 말했다. 나 동정인데? 첫 번째,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주변에서 조금 유명한 고등학교 하나가 있다. 2년에 1명 정도는 자살자가 나오는 것으로 유명한 학교였다. 이 학교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교사가 말하기로는 왕따 같은 이유가 아니라 단지 살아가는 의미를 모르겠다 라고 뛰어내리는 애들이 많아 라고 했다. 다른 교사들도 입학 초에는 후관 3층에 사물함으로 막아놓은 곳은 넘어가지 마라. 그 안쪽에 있는 문은 옥상으로 통하는 문인데 자살자가 자꾸 나와서 폐쇄해놓은 상태다. 절대로 그쪽은 가지 마라 라고 강조했다. 어쩐지 위협처럼 들리기도 한다. 그런데 어느 날 후관이 아니라 전관에서 자살자가 나왔다. 이쪽 옥상은 개방되어 있었고 쉽게 올라갈 수 있었다. 이 학생은 한밤중에 학교에 잠입하여 아무도 없을 때 옥상에서 투신했다고 한다. 시체는 다음날 아침 보건실 앞 화단에서 발견되었다. 오래 근무한 그 교사는 사건 현장에서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한다. 에이, 얘들이 이제 이쪽에서 뛰어내리네. 뒤쪽 주차장도 있는데 말이지. 후관에서도 그렇고 아스팔트 쪽으로는 뛰지 않는구나. 역시 아프지 않는 쪽이 좋은 걸까? 자살자가 워낙 많은 학교라서 그런지 교사도 죽음에 익숙해져 있는 걸까? 사람의 습관이란 것은 정말 무섭구나. 두 번째,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곧 8일이니까 가만히 좀 있어. 할아버지의 장례식이 지루해서 친척 아이들과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는데
엄마에게 혼났다. 친척들은 몇 번 본 적 있는 아이도 있고 처음 보는 아이도 있었는데 혼이 나서 모두 표정이 안 좋았다. 다들 뚱하게 있으려니까 버스가 왔다. 우리는 형제만 10명이 넘는 대가족이니까 버스로 화장터까지 가는 거야. 엄마가 말했지만 또 혼날까봐 말없이 버스에 탔다. 그런데 아직 버스에 타지 않은 아줌마가 있었다. 당황한 얼굴로 누군가를 부르며 다른 곳으로 갔다. 하지만 버스는 기다리지 않고 출발해버렸다. 장례식이라는 건 원래 이런 건가?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화를 냈으면서 어른들은 오히려 더 소란이다. 왜 할아버지 장례식인데 경찰이 온 걸까? 왜 우리한테 자꾸 이것저것 물어보는 걸까? 할아버지 유골의 양이 많다는 게 도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지? 세 번째,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어릴 적 동생이 너무 시끄럽게 울어서 죽이고 그 시체는 우물에 버렸다. 다음 날 가보니 시체는 사라져 있었다. 5년 후 친구와 사소한 다툼 끝에 죽여버리고 말았다. 우물에 버리고 다음 날 가보니 시체는 사라져 있었다. 10년 후 술김에 임신시킨 여자를 죽였다. 우물에 버리고 다음 날 가보니 시체는 사라져 있었다. 15년 후 마음에 안 드는 상사를 죽였다. 우물에 버리고 다음 날 가보니 시체는 사라져 있었다. 20년 후 병들고 늙은 어머니가 너무 귀찮아져서 죽였다. 우물에 버리고 다음 날 가보니 시체는 사라지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시체는 사라지지 않았다. 올해 설 할아버지를 만났을 때 이야기다. 할아버지 댁에는 8년 만에 찾은 터였다. 할아버진 현관까지 나를 마중 나오셨다. 할아버지, 오랜만이야? 내가 말을 건네자 할아버지는 갑자기 무릎을 꿇으시더니 울기 시작했다. 나는 간만에 만난 게 너무 반가워서 그런 것인가 싶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할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는 이랬다. 70여 년 전, 아직 전쟁 전인데다 할아버지가 15살 정도 됐을 무렵이었단다. 지금 내가 입은 옷을 그대로 입은 내 모습을 본 적이 있다는 것이다. 여름인데도 겨울옷을 두껍게 입고 깔끔하게 차린 남자였단다.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오랜만이야? 라고 말 한마디 건네고 잡목림 안쪽으로 사라져 갔다는 것이다. 당시 할아버지는 뭐야 저 녀석 하고 그냥 잊어버렸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에 나랑 만나면서 그 기억이 살아나 무심코 눈물이 흘렀다는 이야기였다. 할아버지가 그냥 기억을 착각한 걸 수도 있지만 만약 그게 진짜라면 나는 타임리프라도 했던 걸까? 아니면 내 모습만 과거에 전달이 된 걸까? 묘하게 가슴 떨리던 이야기였다. 해체 공사 일을 하고 있는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다. 작업 현장에 도착하자 낡은 집이 기다리고 있었다. 한동안 사람이 살지 않는 듯했다.
곧바로 해체 작업이 시작됐다. 하지만 장비 상태가 영 이상하더란다. 수리업자를 부르는 사이 작업원 한 명이 집 뒤에서 낡은 우물을 발견했다. 엄청 오래된 우물인데도 콘크리트로 지면이 굳혀져 있고 두꺼운 철 뚜껑이 덮여 있었다. 그 위에는 부적이 잔뜩 붙어 있고 철 뚜껑도 사람 한둘로는 열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웠다. 다들 우물의 흥미를 가지고 다가섰단다. 그리고 몇몇 사람이 부적을 떼어버렸다. 그날은 장비가 고쳐지질 않아서 일도 못하고 그대로 해산했다. 다음 날 작업 시간이 되었는데도 감독이 오질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있는 사람들끼리 해체 작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한 명이 우물 쪽에서 도망쳐 오더란다. 새파란 얼굴로 우물 이러고 말을 더듬고 있었다. 다들 보러 가보더니 우물의 철뚜껑이 조금 열려 있었다. 그리고 우물 주변 콘크리트에는 젖은 손자국과 발자국이 있었다. 작은 아이의 것인 듯했다. 우물 안은 바짝 말라 있었다. 다들 위험하다고 생각해 감독에게 연락을 했지만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게다가 오후에는 작업원 2명이 갑작스러운 고열로 쓰러졌다고 했다. 다음날 신사에서 나와서 불제를 받고서야 겨우 작업을 마칠 수 있었단다. 문화인류학 강의를 하러 온 선배들에게 들은 악령 관련 이야기입니다. 추리지방 어느 대학 민속학 연구실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귀신 악령에 관해 조사하던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 연구팀에서 8명의 학생이 현지 조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각각 담당을 결정하게 됐죠. A는 이번이 첫 현지 조사였기에 악령 중 가장 유명한 견신을 지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이 그걸 말렸습니다. 견신은 아직 A 자네가 맡기엔 이르네. 무서운 존재거든. B군과 C군이 맡아주지 않겠나? A 자넨 여우 귀신 쪽으로 가게나. 그리하여 A는 D와 함께 여우 귀신이라는 잘 알지 못하는 악령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배인 B와 C가 견신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A는 녹음용 테이프 같은 취재 도구를 가득 준비해 D와 함께 키타칸토의 어느 집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그 무렵은 가을이었고 태풍 예보가 나온 터라 여기저기 농가에선 태풍을 대비해 여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찾아가는 바로 그 집, 악령이 들린 집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가로이 있어 이상했다고 합니다. 여우 들린 집에서는 친절하게 A 일행을 맞이해 훌륭한 다다미 방으로 안내했다고 합니다. 큰 주인님으로 불리는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A는 바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여우 귀신이라는 것은 손을 타고 넘을 정도의 작은 여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듣던 와중 갑자기 할아버지가 말을 멈췄었다. 이야기를 하니 저봐 여우 귀신이 나왔구만.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통풍창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A와 D의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우 둘린 집은 교수님도 신세를 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날도 점심 식사와 잠잘 수 있는 방을 그냥 내주었다고 합니다. 밤이 깊어져 녹음도 끝날 무렵 A는 태풍이 격정되어 큰 주인님에게 괜찮을지 여쭈었다고 합니다. 큰 주인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바람도 구름도 집을 피해서 지나갈 테니 말이야. 이튿날 아침 돌아오는 길에는 태풍 흔적이 엄청나게 남아 있었지만 여우 들린 집에는 나뭇잎 하나 떨어져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교수님과 나는 멤버들 앞에서 녹음해온 테이프를 재생했습니다. 어째서인지 녹음한 큰 주인님 목소리는 들리지가 않고 기묘한 소리가 잡힐 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게. 교수님의 말에 A는 녹음 테이프를 감았다가 다시 재생했습니다. 그때 여자 선배가 멈추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멈춰! 그 소리, 그건 빙이 됐을 때 나는 소리야. 그 선배는 민속학과 더불어 전통극인 노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노에서 노래하는 빙의 소리와 테이프에서 나는 소리가 똑같다는 것이었습니다. 노의 역사는 무로마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했는데 옛 사람들은 괴이의 소리를 알고 있던 것일까요? 괜찮아. 다들 아연실색했지만 교수님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유감이지만 이건 묻어두도록 하세. 그 후 A와 D는 적어온 기록을 정리하기만 하고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견신을 조사하러 간 팀도 있었습니다. B와 C는 견신 들린 집을 찾아갔지만 가는 도중에 신이 나 있던 B가 갑작스레 그만두자느니 돌아가자느니 하는 그런 말을 꺼내기 시작했답니다. 자신이 죽는 꿈을 꾸었다고 하면서요. C는 B를 열심히 설득해 견신 들린 집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훌륭한 분위기의 노인이 두 사람을 맞이해 여러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B는 얼굴을 푹 숙인 채 말 한마디 없어서 C는 무척 곤란했습니다. 허나 노인은 그걸 전혀 개의치 않았다고 합니다. 이윽고 준비된 다다미 방에 안내되어 두 사람은 일찍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질 않더랍니다. 밤이 꽤 깊어질 무렵 복도로 난 미닫이 문에서 바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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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수한 동물이 모여드는 기척이 나기 시작했답니다. 두 사람은 얼굴을 마주보고는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신호였던 것처럼 미닫이 문이 잇따라 찢어지더니 쥐 같은 것이 끝도 없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C는 정신이 없어 눈을 꽉 감고 있었지만 문득 B가 신경 쓰여 눈을 떴습니다. B는 멍하니 텅 빈 눈을 한 채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튿날 아침 미닫이도 이부자리도 타다미도 난장판이 된 채 B와 C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견신 들린 집의 젊은 며느리가 아침 식사가 준비됐다고 부르러 왔습니다. 방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C가 횡설수설하며 설명하자 젊은 부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괜찮습니다.
처음 오신 손님이 계실 때는 자주 그렇거든요.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그리고는 다른 다다미 방으로 짐을 옮겨주었습니다. 돌아갈 채비를 마치고 인사를 올리자 노인은 아무래도 여러분은 환영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마음에 걸리는 소리를 하더랍니다. 두 사람이 도시로 돌아오자 이미 밤이었고 그대로 비와 씨는 여기서 헤어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대학에 나온 씨에게 비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눈을 부릅뜬 채 온몸이 경직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사인은 심장 발작. 비의 장례식이 끝난 뒤 씨는 연구실에 모인 동료들 앞에서 울며 소리쳤습니다. 변신 때문이야. 그 녀석 정말 가기 싫어했는데 내가 억지로 끌고 가는 바람에. 그 후 씨는 박사과정을 밟으며 장래가 촉망되는 학자의 길을 나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지 조사를 나갔다가 행방불명되어 벌써 1년이 넘도록 소식이 두절되었다고 합니다. 선배에게 들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은 내가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전문대를 중퇴하고 도시로 나왔을 때의 일입니다. 딱히 앞으로의 계획도 당장 할 일도 없던 난 우연히 거리에서 만난 중학교 동창의 소개로 도우미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는 일은 언제나 비슷했지만 파견 장소가 항상 일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제의 그 호텔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언제나처럼 연애가 시작하기 전에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연애 시작 전에 의상 체크를 하고 화장실을 미리 다녀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료에게 함께 가겠냐고 물었지만 난 아까 다녀왔어 라고 하여 혼자 갔습니다. 화장실에서 언제나처럼 옷차림을 점검하고 있는데 창문 쪽에서 갑자기 안녕하세요. 언제나 수고가 많으시네요. 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설마 화장실에서 누가 말을 걸 거라곤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놀라서 보니 창문 밖에서 50대 정도의 남색 옷을 입은 여성이 이쪽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 호텔의 직원인가 싶어 저야말로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숙였다 다시 창문 쪽을 보니 여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문에서 눈을 뗀 것은 고개를 숙인 잠깐입니다. 사라졌다 라고 생각할 정도였지만 일이 바빠서 얼른 지나갔다 생각하고 나도 서둘러 연회장으로 갔습니다. 화장실에서 연회장 쪽으로 이동하는 동안 다른 직원들을 여러 번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보라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까 내가 화장실에서 만난 여성처럼 예쁜 남색 옷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업무에 따라 두 가지 유니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기실로 향하던 중 호텔 안내 지도를 보았습니다. 전 얼어붙었습니다. 아까 간 화장실은 3층, 그리고 창밖은 복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공중이었습니다. 10m 아래 주차장과 정원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즉, 그 창밖에서 사람이 말을 걸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 여성은 어떻게 거기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굳이 화장실 안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도 부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것저것 따져보면 역시 인간이 아니었던 거라 생각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 무서워서 그 후론 혼자 화장실을 갈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또 그 호텔에 파견 갔을 때 과감하게 한 직원에게 저기 이 호텔에 남색 유니폼도 있나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남색이요? 남색은 없어요. 지금 의상도 최근에 바뀐 건데 그전엔 노란색 계통이었고 제 기억에 남색은 없네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나에게 말을 걸어온 여성의 얼굴도 옷 색깔도 목소리도 분명 기억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하지만 추측컨대 아기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기도 했고 그 후로 안 좋은 일이 생기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이상한 사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교외에 있는 작은 단층집으로 막 이사한 참이었습니다. 동화에서 나올 법한 동네였죠. 주변도 조용하고 친절한 이웃들의 구야드 크기 정도의 앞들과 함께 주위로는 나무로 된 작은 울타리가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싱글데디가 된 저와 3살짜리 아들에게 새 시작을 꾸려나가기에 충분한 곳이라고 말해주면 될까요? 작년에 그 온갖 극적인 일들과 스트레스에서부터 벗어나 다시 나아갈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전 이 폭풍우가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생각했었습니다. 과거의 모든 더러움과 잔혹함이 씻겨나가기 전 최후의 무대라고 느끼며 말이죠. 아들도 전기가 나간 것 치곤 어쨌든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보는 큰 폭풍우였을 테니까요. 벼락의 불빛이 빈 방을 가득 들이채웠고 아직 포장도 채 풀지 못한 상자들 뒤로 길쭉한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그리고 천둥 소리가 들릴 때마다 아들은 펄쩍펄쩍 뛰며 깨악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잠잘 시간이 훨씬 지나서야 마침내 아들은 진정하고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 아들이 침대에 누운 채 싱긋 웃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아빠, 저 창문에서 벼락 치는 거 봤어요. 아들은 아주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아들은 저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이고, 아들, 어젯밤엔 천둥이 치지 않았잖니? 아무래도 꿈을 꾼 모양이구나. 아들이 어째선가 좀 낙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 아들의 머리를 쓸어 넘기며 또 다른 폭풍이 곧 올 거라며 다독여 주었습니다. 이런 해프닝은 점점 일상화가 되어갔습니다. 최소 일주일에 2번씩 아들은 창문 밖에서 벼락이 치는 걸 보았다고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폭풍이 불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전 아무래도 아들이 그때 처음 봤던 폭풍우가 머릿속에 남아 계속 그날의 꿈을 꾸는 거겠구나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때 내가 할 수 있었던 일들은 아무것도 없었다며
내가 그 일에 대해 알 법도 없었다며 절 위안했지만 그때를 뒤돌아보면 전 제 자신이 쉽게 용서가 안 됩니다. 내가 아들을 지켜줘야 했는데 사람들의 위안의 말들은 저에겐 다 부질게만 느껴졌습니다. 전 아직도 그날 아침을 끊임없이 되새기곤 합니다. 커피를 내리고 시리얼에 우유를 붓고 신문을 집어 이 지역 근처 소아성애자가 붙잡혔다는 기사를 읽었던 그때를 말이죠. 내용은 일면에 실릴 법한 이야기였습니다. 신문에선 이 남자가 어린아이를 목표로 삼아 한동안 그 집 주위에서 잠복한 뒤 사람들이 잠든 시간을 틈타 창문을 통해 사진을 찍는다는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가끔씩 그는 더 심한 짓도 저질렀다고 말이죠.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는 순간 제 심장은 주저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전 그게 단지 아들의 상상 같은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되돌아보면 그건 제가 들었던 것 중 가장 소름 돋는 이야기였습니다. 범인이 잡히기 약 일주일 전 아들은 파자마를 입은 채 저에게로 왔습니다. 아빠, 왜? 더 이상 창문에서 벼락이 치지 않아요. 저는 아이의 말에 맞장구를 쳐줬습니다. 그거 다행이구나. 드디어 벼락이 잠잠해졌니? 아니요, 이젠 제 옷장 안에 있어요. 전 아직도 경찰이 수거한 사진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